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일본에는 왜 세계적인 큰 부자가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포브스 억만장자 순위를 보면 미국의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부터 시작해서 프랑스의 베르나르 아르노, 인도의 무케시 암바니, 중국의 중산산 등 세계 각국의 부호들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일본인은 찾아보기 어렵죠.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입니다. 토요타, 소니, 닌텐도, 소프트뱅크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수두룩하고 기술력도 뛰어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에서는 세계적인 억만장자가 나오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일본의 독특한 기업 문화, 사회 구조, 역사적 배경을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먼저 일본 기업들의 소유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큰 부자가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서구 국가들을 보면 창업자나 그 가족이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의 대주주였죠. 하지만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주식이 매우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를 분산 소유 구조라고 부르는데 한 개인이나 가족이 절대적인 지분을 갖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토요타 자동차의 경우 토요타 가문이 여전히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만 개인 지분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군정이 재벌 해체 정책을 실시했고 이때 대기업들의 소유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같은 전통적인 재벌들이 해체되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죠. 또한 일본에는 계열사 간 상호 지분 보유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를 크로스 홀딩이라고 하는데 A 회사가 B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B 회사가 다시 C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식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개인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주요 거래 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메인뱅크 시스템에서는 은행이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 역시 개인의 절대적 소유를 제한하는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일본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를 장기주의 경영이라고 하는데 분기별 실적에 목매지 않고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는 주주가치 극대화보다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스테이크홀더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이 방식에서는 주주뿐만 아니라 직원,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모두가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주주에게만 집중적으로 부를 집중시키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일본 기업의 또 다른 특징은 종신고용제입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평생 고용을 보장하려 노력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는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크고 급격한 구조조정이나 효율성 추구가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일본에는 집단주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조직을 우선시하고 튀는 행동보다는 조화를 중시합니다. 이런 문화에서는 개인이 독주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습니다. 경영진의 보수 체계도 다릅니다. 일본 CEO들의 연봉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는 겸손과 절제를 미덕으로 여기는 일본 문화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많은 기업인들은 과도한 부의 과실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내부 승진을 선호합니다. 외부에서 스카우트해온 CEO보다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내부 인사를 최고 경영자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창업자가 아닌 이상 개인이 회사의 절대적 소유권을 갖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일본의 세금 제도와 사회적 환경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최고 상속세율이 55%에 달하며
이는 거대한 부를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상속세 최고세율이 40%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일본의 소득세 최고세율도 55%로 매우 높습니다. 이는 고소득자들의 세후 소득을 크게 줄이는 요인이 됩니다. 물론 세금을 많이 내는 것 자체가 부의 축적을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불리한 조건임은 분명합니다. 사회적 압박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일본 사회는 과도한 부의 과실을 좋지 않게 봅니다. 이를 출루묵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튀어나온 못은 망치로 두들겨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남들보다 지나치게 돋보이는 행동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부유층들은 자신의 부를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화려한 생활이나 사치품 구매보다는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의 축적 자체보다도 부의 활용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디어의 시선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기업인들의 과도한 보수나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공개적으로 막대한 부를 과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본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통이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일수록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며 많은 기업인들이 자선활동이나 사회공헌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일본 경제 자체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일본 경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정밀기계 등 전통적인 제조업이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죠. 이런 산업들은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이나 초고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IT,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고성장 산업이 부의 창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짧은 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면서 창업자들을 억만장자로 만들었죠. 일본에도 IT 기업들이 있지만 대부분 국내 시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이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그조차도 주로 투자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벤처 캐피털 생태계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 때문에 위험한 투자보다는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금융시장의 특성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의 주식시장은 오랫동안 저평가 상태에 있었고 IPO 시장도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기업 가치가 급등하여 창업자가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되는 일이 드물었던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내수시장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도 중요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일본 국내 시장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폭발적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역할도 고려해야 합니다. 1980년대 말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오랫동안 정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이 어려웠던 것이죠.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도 특징적입니다. 미국처럼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고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이는 기업 성장의 속도를 제한하고 창업자의 지분 희석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역사적 배경과 정책적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차 대전 후 미군정의 재벌 해체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등 전통적인 재벌 가문들이 해체되면서 개인의 절대적 소유권이 약화되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고도 성장기에도 일본 정부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안정과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초대형 기업의 출현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독점금지법의 엄격한 적용도 한 요인입니다. 일본의 독점금지법은 기업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이 특정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의 장기 침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위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 경제는 저성장을 지속했고 이 시기에 새로운 부호가 등장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정부의 개입주의적 성격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통적으로 경제에 많이 개입하며 기업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개별 기업가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키워나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도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IT 분야의 성장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적인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깊이 뿌리박힌 기업 문화와 사회적 관습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세계적인 큰 부자가 없는 이유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분산된 기업 소유 구조, 장기주의와 조화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 높은 세율과 사회적 압박,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 그리고 역사적 정책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적고 사회적 안정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개인의 극단적 부축적보다는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해온 것이죠. 앞으로 일본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지,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부호가 등장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